쿠오바디스 7. 소피스트들도 어디엔가 쓸모가 있다.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으니 더 들어봐라. 내가 아울루스네 집에서 리기아를 끌어내 온 것은 리기아를 내게 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리시푸스라면 너희 둘을 모델로 훌륭한 군상을 조각해냈을 것이다. 너희 둘은 아름답다. 그러니 내 행위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아름다우니까 그것은 악이 될 수도 없는 것이지. 봐라 마르쿠스. 내 눈앞에 있는 것은 페트로니우스의 모습을 하고 있는 덕 그 자체인 것이다. 아리스가이데스가 살아있으면 내게로 와서 덕에 관한 이 짤막한 강의를 듣고 백문화를 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비니키우스는 덕보다는 현실 쪽에 관심이 더 많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아까 플라우티우스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었습니다. 리기아의 소식을 제가 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신과 같은 황제의 뜻은 최고의 법률이며 내 첫 아들에게 아울루스란 이름을 붙여주겠다고 해라. 그 노인이 조금은 위안을 받을 거야. 내일 연회에 그가 초청되도록 붉은 수염에게 청해볼 생각이다. 리기아와 나란히 식탁에 앉아있는 너희 두 사람의 모습을 그 노인에게 보여줘도 좋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비니키우스가 말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내외분에게는 특히 폼포니아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입니다. 그리하여 비니키우스는 의자에 앉아서 노장군으로부터 마지막 희망을 빼앗게 될 그 편지를 썼던 것이다. 일찍이 네로가 총애하던 악태 앞에서는 로마의 최고 권력자들도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그녀는 공무에 참견할 생각이 없었으며 가끔 자기의 가마력을 이용하여 젊은 군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가 있었지만 그것도 누구를 동정해주기 위해서만 그랬던 것이다. 정숙하고 예의 발라서 그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맙게 여겨졌으며 적은 한 사람도 만들지 않았다. 옥타비아까지도 그녀를 미워할 수가 없었다. 그녀를 질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그녀는 남을 해칠 여자가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도 슬프고 애절하고 희망이 없는 애정으로 네로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으며 네로가 자기를 사랑하던 아직은 젊고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인간이었던 시절의 추억에 매달려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포파이아도 그녀를 그저 조용한 시녀쯤으로 보고 있어서 이 여자를 궁중에서 추방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네로는 한때 그녀를 사랑했으며 헤어질 때 무슨 일이 있어서 헤어진 것도 아니며 순순히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사이좋게 헤어졌으므로 아직까지도 그녀를 얼마쯤 애처롭게 생각하는 마음이 남아있었다. 네로는 그녀를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준 뒤에도 궁전 안에서 그대로 살게 했고 특별 침실을 주었으며 하인을 몇 명 붙여주기까지 했다. 팔라스와 나르키수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해방 노예였으면서도 황제의 연회에 참석했을 뿐 아니라 유력한 고관으로 상속이 주어진 예가 있었듯이 악태도 가끔 황제의 연회에 초대되었다. 그녀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아마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연회 석상에서 하나의 장식이 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황제는 오래전부터 함께 식사할 상대를 고를 때에는 체면을 차리지 않았다. 그의 식탁에는 모든 계급, 모든 직업의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었다. 그 중에는 원로원 의원도 있었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광대역까지도 맡겠다고 나설 아첨꾼들이었다. 하나같이 타락과 사치와 쾌락에 빠진 귀족들이었고 여류 명사들도 있었다. 밤이면 괴상한 붉은 가발을 쓰고 기분 전환을 위한 모험으로 어두운 거리를 서슴지 않고 나서는 여자들이었다. 고관들도 있었고 철철 넘치는 술잔을 들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들을 비웃는 제사들도 있었다. 또한 그 자리에는 가수, 배우, 악사, 남녀 무용수 등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모여 있었다.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은 바로 식탁에가 앉을 수 있으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식사를 하는 동안 여웅으로 좌중을 즐겁게 해주면서 하인들이 술과 고기를 그 개걸스런 입에 던져주기를 기다렸다. 이런 종류의 손님들을 끌어모아 오는 것은 티길리누스와 바티니우스였는데 그들은 때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에게 궁중에 어울리는 복장까지 갖추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황제는 이들 사이에 끼이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들을 좋아했다. 더없이 사치스런 궁전에서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덮여 빛나고 있었다. 지체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명문의 후예와 거리의 천민, 대예술가와 보잘것없는 평민들이 이 궁전으로 모여들어 상상할 수도 없는 눈부신 호화스러움을 실컷 구경하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부귀와 행복을 베풀어주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려고 가진 애를 다 쓰는 것이었다. 그것을 베풀어주는 사람의 변덕 하나로 그들은 망하기도 하고 엄청난 출세를 하기도 했다. 그날은 리기아도 이런 연회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공포, 불안, 무감각이 저항하고 싶은 마음과 뒤얽히고 있었다. 그녀는 황제와 사람들과 궁중과 궁중의 소란스러움과 궁중의 향연이 플라우티우스와 폼포니아와 그들의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 알고 있는 그 연애의 추악함이 두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이 궁전에 있으면 자기가 파멸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폼포니아만 해도 그녀와 작별할 때 그런 파멸을 경고했던 것이다. 리기아는 그 파멸로부터 몸을 지킬 것을 맹세했었다. 그녀는 양 어머니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그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그의 영광스러운 부활 때문에 온 마음을 다 바쳐 사랑하게 된 주님에게 맹세했던 것이다. 마음 한구석에서 공포와 불안이 아우성치는가 하면 다른 한구석에서는 고통과 죽음에 몸을 맡김으로써 자기의 용기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망이 눈을 떴다. 주님이 그렇게 명하지 않았던가? 주님이 이미 그녀에게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신도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그런 시련을 갈구하며 기도를 드린다고 폼포니아가 말하지 않았던가? 리기아 자신도 아울루스네 집에 있을 때 가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다. 그러나 황제의 뜻을 거역하면 어떤 무서운 벌이 내릴지 모를 일이며 지금까지 혼자서 마음속으로만 그려온 순교가 현실이 되어 나타나게 될지도 모르는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꿈과 자기 만족의 느낌과 함께 자기가 어떻게 처벌될까, 자기에게 어떤 종류의 벌이 내려질까 하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그녀의 마음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악태는 그녀의 망설임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뜻을 거역하고 첫날부터 그의 노여움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짓을 하려고 들다니 그런 짓을 하려는 것은 자기가 하려는 행동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철부지이기 때문이리라. 그래요. 하고 악태는 말을 계속했다. 나도 타르수스의 바울로의 서한을 읽었어요. 이 세상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죽음에서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황제가 계실 뿐입니다. 리기아, 이 점을 잊지 말아요. 그리고 당신이 믿고 있는 교리에 의하면 나처럼 남의 첩살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금욕주의와 비슷하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어요. 금욕주의에 대해선 에픽테토스에게서 얘기를 들었는데 치욕과 죽음 중에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는 경우엔 죽음을 택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죽음만이 있을 뿐 치욕은 없다고 믿고 있지요. 세아누스의 딸 이야기를 듣지 못했나요? 그녀는 아직 어린애였었는데 처녀를 사형시킬 수 없다는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명령으로 죽이기 직전에 욕을 당했어요. 리기야, 리기야, 황제의 노여움을 살 짓은 하지 말아요. 최후의 순간이 다가와 치욕이냐 죽음이냐 어느 한쪽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을 때는 당신의 신앙에 따라 행동해도 좋아요. 이 땅 위에 냉혹한 신을 노하게서는 안 됩니다. 악태, 당신은 정말 친절한 분이에요. 내 생애에서 기쁨은 이미 사라졌어요. 하지만 나는 나쁜 사람은 아니랍니다. 그런 다음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악태의 속눈썹이 눈물로 젖었다. 악태, 당신은 황제를 위해 슬퍼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슬퍼하고 있어요. 그리스의 여자는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그동안 악태는 추억으로 어지러워진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가까스로 그 얼굴에 여느 때와 같이 조용한 슬픔의 표정이 되돌아오자 그녀는 입을 열었다. 리기야, 당신 이야기를 하기로 해요. 황제의 뜻을 거역하다니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면 안 돼요. 그건 정신 나간 짓이에요. 어떻게든지 마음을 가라앉혀 보아요. 나는 궁정의 일은 샅샅이 알고 있어요. 황제를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페트로니우스가 당신을 보살펴 달라는 편지를 내게 보내왔고 당신도 알다시피 폼포니아도 내게 당신을 부탁한다는 편지를 보내왔으니 그 두 분 사이에 무슨 상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페트로니우스가 폼포니아에게 부탁을 받고 편지를 보냈는지도 모르지요. 만일 페트로니우스가 폼포니아의 부탁으로 당신 일에 관계하고 있다면 조금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네로가 당신을 아울루스 댁으로 돌려보내줄지 누가 알아요? 네로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의 의견에 반대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악태, 하고 리기아가 말했다. 내가 끌려오기 전에 페트로니우스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어머니는 황제께서 나를 인도하는 것을 요구한 게 그분의 부추김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는걸요. 그렇다면 곤란하군요. 하고 악태가 말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페트로니우스가 어떤 만찬이나 모임에서 아울루스네 집에서 리기아족의 볼모를 봤다는 말을 네로에게 어쩌다 하게 되었는지도 모르지요. 네로는 자기의 권력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볼모는 자기에게 속해 있어야 한다 싶어서 당신을 불러온 것인지도 몰라요. 게다가 황제는 플라우티우스나 폼포니아를 싫어하세요. 그래요. 페트로니우스가 황제를 위해서 아울루스 집에서 당신을 끌어낸 것이라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분 말고도 당신을 위해서 힘써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누구 없을까요? 아울루스 댁에서 황제의 측근으로 누구를 만난 적은 없나요? 네,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를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황제는 그분들을 싫어하는데. 세네카도요. 세네카가 뭔가 충고를 하면 황제는 반드시 그 반대로 하신답니다. 리기아의 밝은 얼굴이 금세 새빨개졌다. 비니키우스도 만났어요. 그분은 모르는데요. 페트로니우스의 친척인데 얼마 전에 아르메니아에서 돌아왔어요. 네로가 그분을 잘 봐줄까요? 그분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거예요. 그분이 당신을 위해 힘써줄까요? 그럴 거예요. 악태는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당신은 오늘 연회에서 틀림없이 그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연회에는 참석해야 해요. 무엇보다도 그것은 당신의 의무이니까요. 그걸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 같은 철부지일 뿐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아울루스네 댁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연회에서 페트로니우스와 비니키우스에게 부탁할 기회를 꼭 잡아야 해요. 그 두 분의 주선으로 당신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만일 그 두 분이 여기 계셨다면 나와 마찬가지로
황제의 뜻을 거역하는 짓은 파멸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실